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진짜 중요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말 장난 안 합니다. 네, 박사님 나오셨으니까 진짜 사람들이 제일 지난번 1번 첫 번째 박사님 나오셨던 영상을 보고 뜨거운 반응이 있었는데 가장 사람들 궁금했던 게 뭐냐. 공룡이 후회가 치킨이라는데 닭 비둘기라고 했는데 그러면 공룡도 치킨 맛이 나느냐? 당시에 공룡을 구워 먹었다면? 그렇지. 엄청 과학적인 질문이잖아요. 소와 돼지도 맛이 다른데 공룡은 먹으면 무슨 맛이냐?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육고기 맛이냐 새 맛이냐 일단 치킨의 맛에 가깝다. 어떻게 알아 근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맛을요? 예, 그러니까는 이 동물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대충 알면은 그 맛이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도는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이제 일단은 새가 공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그 익숙한 새 맛이 뭐냐면은 닭이잖아요. 치킨. 예, 그래서 되게 한 거의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공룡학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뭐 티라노사우루스는 치킨 맛이었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게요. 그 오늘날 살아있는 새도 보더라도 새마다 맛이 다릅니다. 맛이 다 다릅니까? 예, 닭을 먹었을 때랑 오리를 먹었을 때랑 오리랑 다르죠.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그 뭐 닭보다는 오리를 먹으면은 좀 약간 그러니까는 훈제 말고요. 약간 기름진 그 기름진 것도 있지만은 약간의 그 피맛, 철맛 이런 게 좀 나거든요. 날로 먹어봤어요? 아니요. 그러니까는 이 그 백숙으로 좀 먹었을 텐데 그 오리 구이로 먹으면요. 훈제 말고요. 오리 구이로 먹으면은 살짝의 그런 처음 먹어본 사람은 약간 그게 약간 비린 맛이 조금 날 수도 있어요. 비린내가 좀 난다. 철 맛이 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근육 안에 들어가 있는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그 함량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미오글로빈이 뭐냐면은 이 산소를 이렇게 운반해주는 적혈구 헤모글로빈. 그래서 그 철을 많이 함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활동적인 동물일수록 미오글로빈 함량이 높습니다. 피를 빨리빨리 보내줘야 되니까. 산소를 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닭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일단은 뭐 그냥 가둬서 주로 키우는 경우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는 얘네들은 딱히 뭔가 많이 움직이진 않아요. 가끔가다 천적이 나타나면 뭐 퍼덕하면서 날린다든지 이런 것만 하지. 많이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좀 미오글로빈 함량이 적고요. 포삭포삭 부드럽고. 오리는 미오글로빈 함량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살을 보더라도 좀 더 불그스름해요. 그 말은 활동적인 동물은 맛이 없다는 뜻이네요. 약간. 그런 거죠. 네네. 질기고. 그래서 정말 많이 좀 그 활동량이 많은 동물일수록 이제 굉장히 좀 그 비리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적당히 활동적이면 좋죠. 뭐 소라든지 뭐 이런 동물 같은 경우는 그 걔네도 붉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먹는 주로 고기들을 보면은 하얀색 살이랑 붉은 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만 보더라도. 광어나 우럭은 허연데 참치는 불그스름하잖아요. 사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참치가 더 활동적이에요? 참치는 계속 헤엄을 치잖아요. 그거가 관련이 있습니까? 광어는 늘 누워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누워 있는. 대구는 얼마나 안 움직였길래 이렇게 하얀 거야, 대체?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대충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뭐 목이 긴 그런 대형 초식 공룡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걔네들이 계절마다 좀 먼 거리를 이동했다는 거를 알아냈어요. 이빨에 그 산소동이 원소를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계절마다 그 좀 높은 산 쪽에 가까운 데에서 섭식을 하다가 주기적으로 이제 밑으로 저지대로 내려와서 풀을 뜯었다라는 거를 알아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간 오늘날의 뭐 발굽동물이랑 비슷한 그런 활동량이 무슨 동물이요? 발굽동물이요. 그러니까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구제역 걸리는 그런 친구들이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뭔가 그쪽 동물들이랑 맛이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봄에는 있고요. 높이 올라갔다가 가을에는 내려온다는 걸 뭘 보고
이빨의 그 산소 동위 원소를 그 분석하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걔네들이 마셨던 물이라든지 이런 게 어디에서 이렇게 왔는지 이런 것들을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추정할 수 있습니까?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그 산소의 그 무거운 산소랑 뭐 이런 거 가지고 알 수가 있는데요. 진짜 법의학자보다 진짜 대단하다. 이제 그냥 살다 죽었을 뿐인데 얘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요. 그걸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이빨만 가지고는 알 수 없고요. 그러니까 그 이빨이 나온 화석지에 그 물에 살았던 뭐 다른 동물이랑 또 이거를 비슷한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찾아서 그걸 아는 건데요. 와, 단서가 얼마 없으니까 뭐 하나 뼈 하나 만들면 그냥 온갖 걸 다 하는군요. 그렇죠. 비교를 해야지만 뭔가 이렇게 저희가 상대적인 그런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건 이제 티라노사우루스의 맛이에요. 티라노사우루스 과연 맛있었냐? 근데 오늘날 살아있는 대형 육식동물을 보면요, 일단 사냥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겠죠. 사자라든지 호랑이만 보더라도 보통 10번 사냥을 하면 한 번 성공할까 말까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식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데 티라노사우루스도 아마 비슷했을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사냥을 하다가 사냥감을 놓쳤던 화석 증거도 나왔거든요. 그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 티라노사우루스 잡아먹었던 공룡 중에 머리 뿔이 난 트리케라톱스뿐만 아니라 이제 오리주둥이 공룡이라는 애들도 있어요. 주둥이가 이제 오리처럼 넓적한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들의 꼬리뼈 쪽을 보면요, 티라노사우루스한테 물려가지고 이제 뼈가 일부분이 뜯겨 나간 애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가 이걸로 이제 죽지를 않은 거예요. 뜯겨 나갔는데 거기 이제 뼈가 다시 또 자라난 흔적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있고, 심지어는 꼬리에 티라노사우루스 이빨이 박힌 채로 발견된 애들도 있어요. 와, 그날 티라노사우루스는 이빨 빠진 거네. 이빨 빠진 거. 물었는데 이제 발부동 치다 보니까 이빨이 부러졌겠죠. 근데 이게 뼈에 박힌 채로 있다가 뼈가 또 자라면서 그거를 이게 감싼 거예요. 와. 그런 흔적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오리주둥이 공룡 피부 화석 중에 티라노사우루스가 물면서 이게 피부를 살짝 스쳐가지고 얘가 찢어진 흔적도 나왔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냥을 활동적으로 했던 동물이고 많이 사냥감을 놓쳤다는 거를 이걸 통해 가지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아니 박사님, 근데 피부가 이렇게 된 거는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피부도 화석으로 남습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진짜. 좀 저희가 화석 봤잖아요. 뼈만 남잖아요. 화석인지 아닌지도 모를 만큼 막 거칠거칠한데. 이렇게 했다고 화석이니까 화석이라고 하는데 상처가 남았다. 발견됐는데 상처가 남았는데 그게 티라노의 이빨이었다는 거 어떻게 압니까? 티라노 상처 자국의 크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한 거예요. 이게 피부가 약간 그 공룡 비늘로 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늘이 이렇게 상처가 났던 게 이제 아무면서 좀 이상하게 이렇게 그 상처가 아물게 되면서 그 자국을 이제 흉터가 남은 거예요. 되게 흉터를 남길 만한 동물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그 지층에서 이제 이런 흉터를 남길 수 있는 동물이 이제 티라노사우루스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여러분 사냥에 실패했겠고 그 말은 많이 뛰어다녔다는 뜻이고 뛰어다녔다는 거를 의미하고요. 그러면 맛은요? 그러면 그래서 굉장히 많이 뛰어다녔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날에 살아있는 독수리라든지 매랑 고기 맛이 비슷했을 거로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매를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비리다 하더라고요. 매고기? 매고기가 굉장히 비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도 그렇게 비렸을 것이다. 티라노 맛있는 동물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고기는 맛이 없다. 아마 기생충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는 보통은 이제 그 야생에 사는 동물들한테는 기생충이 되게 일단 많고요. 이 친구들이 또 이제 초식 공룡을 또 잡아먹잖아요. 초식 공룡한테도 분명히 기생충이 많을 텐데 이게 또 먹음으로써 이게 또 먹고 얘네들도 감염이 되고 그러네. 그래서 공룡의 똥에서도 가끔 기생충 알 화석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육식 잡아먹는 포식자는 티라노 말고는 없었습니까? 다른 공룡들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억해 주는 거는 티라노사우루스라서 제가 주로 이제 티라노사우루스만 가지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원래 더 큰 공룡도 있다고 해요. 다른 육식 공룡들 이름 되면은 사실은 한 4살 5살짜리 아이들 아니면은 잘 모릅니다. 매 맛이다. 그러면 진짜 이번에는 어려운 질문 해보겠습니다. 그거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도 됩니다. 우리 모른다고 그냥 다
그 만들지 마시고. 첫 번째 편의 댓글 중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영화 음. 주라기 공원은 그럴듯한 게 만든 거냐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냐. 그 뭐 어디 그 호박이라고 하는 호박에서 모기가 발견됐는데 호박에서 모기가 발견됐는데 그 모기가 하필 공룡의 피를 먹다가 호박에 쏙 들어가서 그 피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 피를 DNA를 뽑아서 뽑아가지고 공룡을 만들었다. 그게 이제 주라기 공원 얘기잖아요. 네. 그거는 말이 되는 얘기예요? 불가능하죠. 아예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확률이 낮아요? 확률이 낮을 굉장히 낮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네. 일단은 호박 안에 모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모기가 공룡의 DNA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건 있을 수 있잖아요. 우연히 이렇게 먹고 우연히 그 안에 들어갔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모든 모기가 다 피를 빠는 건 아니에요. 모기는 임신한 모기들만 피를 빱니다. 임신한 모기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했는데 이제 그 영화 주라기 공원처럼 되려면요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 종만 빨아야 되고요. 공룡만 당시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동물의 피도 섞일 수도 있고 또 모기가 보면은 한 동물만 빨지 않습니다. 그 우연히 그 공룡으로만 배를 다 채운 모기가 100% 채워야 되고요. 이게 들어간 다음에 소화가 되지를 않아야 되죠. 네. 그러나 뭐 가능은 하겠네. 간신히는. 그리고 아마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네. 그 유전자 자체가 그렇게 가장 공룡 시대 때 늦게 등장한 공룡이 이제 티라노사우루스랑 트리케라톱스 이런 친구들인데 걔네들 해봤자 6,600만 년 전에 멸종을 했어요. 그럼 6,600만 년 전에 그 피를 얻어야 되는데 그 사실 DNA라는 게 그 정도로 오랫동안 보존되지 않아요? 예. 호박 속에서 딱딱하게 있었는데도 공기도 접하지 않았는데 심지어는 지금 밀봉한 셈이잖아요, 일종의. 그렇게 해도요. 심지어는 비교적 최근에 죽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여행자 비둘기 이런 거 아니더라도 매머드도 심지어는 지금 복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왜요? 유전자가 파괴돼서 다 파괴되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이걸 또 대리모드 찾아야 되고 매머드야 사실은 뭐 오늘날 살아있는 아시아 코끼리가 가장 가까운 동물이거든요. 아프리카 코끼리보다 아시아 코끼리랑 더 가깝기 때문에 아시아 코끼리를 이용을 해서 지금 새끼를 낳으려고 하는데 공룡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그 대리모는 누구를 쓸 것이며 그래서 영화에서도 그 자세히 안 다루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슬쩍 넘어가서 슬쩍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새가 공룡 안에 포함이 되잖아요. 다른 방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학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새가 그러니까 작은 육식공룡으로부터 진화했기 때문에 작은 육식공룡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유전 정보들을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을 거다. 사실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오늘날 새들 보면은 이빨이 없고 부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빨을 만드는 유전 정보를 갖고 있어요. 어머나. 근데 이빨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는 유전 정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기 때문에 이빨이 없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지. 근데 배아 발생적으로 보면은 이빨이 아마 생기다가 사라질 거예요. 근데 그 스위치를 끄면은 이빨이 나올 이빨이 것이다. 나오겠죠. 그래서 그 배아 발생적으로 해가지고 이빨이 나는 병아리를 10년 전에 만들었어요. 우와, 너무 무섭다. 그래서 이제 이빨은 이제 해결이 됐고요. 이제 날개로 넘어갈게요. 날개는 그 육식공룡의 발가락 3개가 융합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게 새 날개예요. 그래서 통닭 그 BBQ나 이런데 말고요. 노게를 먹으면은 앞다리 쪽에 이렇게 그 발톱이 있죠.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날개인데도 이게 발가락이 합쳐서 된 건데 그것도 원래 발가락이 3개가 나오는 유전자가 있고요. 이거를 합치게 해주는 게 유전자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합치는 끄면 못하게 하면은 발가락이 3개가 나오겠죠. 이것도 해결을. 그럼 몸에서 했어요. 발가락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병아리가? 원래는 날개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합쳐지지 않고 발가락이 3개가 되는 거죠. 와. 그렇게 대박이다. 해서 작지만
공룡 비슷한 모습을 공룡 비슷한 모습으로 이제 만드는 만들고 거예요? 있어요. 역진화를 시키는 거네요. 그러니까는 역진화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약간 유전자 변형된 이상하게 생긴 닭을 만드는 거긴 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공룡의 형태로 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저기 꼬리도 원래는 그 알 속에서는 꼬리뼈 개수가 많았다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그 해결을 하고 있고요. 이거 아마 다 되면은 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찬반 좀 논란이 있어요. 왜 만들어야 되냐 이거를 해가지고 뭐, 궁금하다는 거죠. 뭐. 네, 그래서 뭐 이걸 통해 가지고 뭐 진화생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배우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꼬리 길쭉한 닭을 만들면은 뭐 나중에 닭 시켜 먹을 때 한 부위가 더 들어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또 이제 아니 차라리 이런 괴물을 만들 돈이면은 오늘날 지금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살릴 수 있는 충분한 돈인데 왜 그런 데 쓰고 있느냐. 갖고 와서 그렇게 만들어서 어디에다 쓰려고. 오, 충격적이네요.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치키노사우루스 프로젝트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름 뭐라고요? 치키노사우루스 프로젝트요. 야, 재밌네.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유전자 변형된 그 닭이 태어나면은 아마 이거와 비슷한 그림 있어요? 예. 진짜 너무 이상하다. 이런 형태로 태어날 거예요. 이빨에 있고 꼬리가 있고 꼬리가 있고요. 저렇게 큰 애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충격적인데요. 그래서 아마 오늘날 닭이랑 크기는 비슷하겠죠. 근데 이제 이것도 뭐 우리가 저기 개라든지 닭 품종이랑 한 것처럼 뭐 덩치 큰 애들끼리만 교배시키다 보면 또 커질 수도 있겠죠. 이게 진정한 용가리 치킨이네. 와, 진짜 공룡 없을 때 사는 우리가 다행입니다, 진짜. 그러면 그 영화와 관련돼서 또 잘못된 게 많이 있습니까? 일단은 그 주라기 공원 진짜 저 재밌게 봤는데. 저도 재밌게 보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와 정말 이 영화는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이제 또 공룡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거기 나오는 공룡들이 다 좀 칙칙합니다. 색깔이 회색이거나 갈색이거나 악어 색깔 비슷하게 구현했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악어는 칙칙할 수밖에 없는 게요. 악어는 숨어야 되잖아요. 물에 숨어가지고 먹이를 덮쳐 먹는 그런 동물이다 보니까는 악어들이 주로 약간 그런 칙칙한 그런 늪이라든지 이런 데 살기 때문에 거기에 색깔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칙칙해진 거고요. 공룡은 늪에 숨어가지고 먹이를 덮치는 동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숲에 있으면 눈에 안 띄어야 먹이를 그래서 작은 공룡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보호색을 띄었을 가능성이 큰데 근데 그 공룡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지금 오늘날에 살아있는 공룡인 새를 보더라도 눈으로 되게 다양한 색깔들을 볼 수가 있어요. 공룡이 새는 이제 사람이 저기 포함되어 있는 포유류 같은 경우는요 색수용체가 2개밖에 안 돼요. 사람은 3개고요. 근데 새는 4개거든요. 자외선 이런 것도 보는 거예요? 다 봅니다. 자외선 그 지구 자기장도 봐요. 그래서 새들이 이렇게 그 철새들이 북쪽 가는 게 자기장 보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게 있는 거구나.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새가 일종의 오로라 같은 게 맨날 보이는 건데요. 그러니까 새들은 뭐가 이렇게 약간 희미하게 허옇게 뭐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오빠랑 언니랑 이렇게 둘이 앉아 있는데 오빠가 언니 좋아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광선이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보일까? 새는 보겠네. 우와. 그래서 그 새들을 보면요, 되게 다양한 색깔들을 사용해요. 구애를 한다든지 이럴 때 뭐 화려한 깃털을 쓴다든지 뭐 이러잖아요. 공룡도 당연히 그래서 색수용체가 많고 색을 잘 보니까 색을 분명히 썼을 것인데 몸이 화려할 것이다. 뭐 이게 한 무지갯빛 공룡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를 물론 이제 무지갯빛이 있었던 공룡이 하나 발견된 적이 있긴 한데 딱 티라노사우루스가 뭐 무지개 색깔이었다는 거를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뭐 적어도 뭐 이렇게 뭐 줄무늬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어느 한 부위가 좀 약간 빨간 뭐 목주머니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화려했을 되는데 것이다. 예. 아. 그리고 아마 계절에 따라서도 색깔이 변하기도 했었을 거예요. 와. 네. 그건 확실히 그렇게 믿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새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도마뱀도 그렇거든요. 계절에 따라서. 예, 파충류들이라든지 조류는 색을 되게 많이 써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듯한 것 같은데 왜 공룡들은 다 칙칙한 색깔로 그럼 그려요? 그러니까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책에서 봐도 그게 다 칙칙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공룡하면 큰 동물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큰 동물들이 보통 코뿔소라든지 하마, 코끼리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사실 그냥 회색 같이. 걔는 포유류잖아요. 예. 포유류는 어차피 색을 거의 안 써요. 색 수용체가 적기 때문에 걔는 냄새로 의사소통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걔들이 이렇게 그 오줌으로 영역 표시를 한다든지 하마 같은 경우는 사방에다 똥을 뿌리거나 이런 거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인간도 그런 쪽으로 보면 냄새가 자극시키는 거네요. 그래서 공룡을 보고 날 때 그냥 옛날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큰 동물하면은 저런 색깔로 코뿔소 회색이고 그냥, 코끼리 회색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갖다 붙인 거지. 예뻤을 것이다. 사실은 색깔이 화려했을 것이다. 앵무새처럼. 앵무새처럼 너무 상상이 잘 안 된다. 앵무새 같은 공룡이라니. 이빨. 공룡이라니. 또 어떤 게 좀 영화가 실제 사실과는 좀 달랐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공룡이 너무 영리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공룡이 영화 1편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오네요. 공룡이 뭐 정말 작전을 짜고 막 그렇게 나오죠. 네. 근데 자기들끼리 의사소통해서. 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물론 머리가 나빴을 것으로 추정돼요. 많이 나빴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예. 비슷한 뇌 크기를 갖고 있는 포유류랑 비교를 하면은 그 뇌세포 수가 더 많아요. 네. 조류 쪽이. 그래서 공룡도 비슷한 뇌 크기를 갖고 있는 포유류랑 비교를 하면은 좀 더 똑똑할 수는 있는데 네. 영화에서 나오는 것만큼 문을 연다든지 못했을 거예요. 비슷한 뇌 크기? 비슷한 뇌 크기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해서 그 동물이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는 그 뇌세포 뉴런의 개수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이랑 침팬지랑 뇌 크기가 비슷해요. 근데 침팬지가 더 똑똑하죠. 저희 입장 저희가 볼 때 똑똑하죠. 왜 그러냐면 뉴런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소위 말하는 주름이 많은 그런 거잖아요. 주름이라기보다는 안에 이제 신경이 더 그게 더 많기 때문인데 근데 똑똑한 거야. 포유류보다 조류들이 그 뇌 안에 있는 그런 뉴런 밀도가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연구 결과에 같은 뉴런 숫자라면 공룡이 같은 뇌 크기가 같다면은 조류를 포함하고 있는 공룡 쪽이 좀 더 똑똑한데 근데 대부분의 공룡은 뇌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 가지고요. 해봤자 뭐 호두 2개 정도 크기. 그나마 큰 게 티라노사우루스 약간 그 볼링핀만 하고요. 근데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뇌고요. 나머지는 되게 작아요. 뇌 자체의 크기보다는 몸집 크기 대비 뇌의 크기. 뇌가 굉장히 작은 거군요. 그러니까 몸에 비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뭐 5천만 년 이상 생존한 거 보면은 그럼 좋지. 딱히 굳이 머리가 좋을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 집에서 기르는 개도 남편보다 낫다고 그래요. 아내께서는. 진짜 영리하다. 그것도 얘기했어요. 초식 공룡들 아까 전에 그 말 좀 해주신다고 했는데 초식 공룡이 포악하다. 보통은 이제 어린이 만화라든지 뭐 보면은 그 주인공이 주라기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주인공이 육식 공룡 나타나면 다 이게 숨는데 초식 공룡 나타나면 괜찮아. 얘는 초식이야 하면서 뭐 다리를 만진다든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착한 공룡. 착한 공룡이라고 하는데 근데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들을 보시면요, 그 사자랑 함께 사는 초식 동물들이 더 사나워요. 예? 누가요? 그러니까는 코끼리, 하마. 아니요, 코뿔소. 코끼리. 박사님, 코끼리 얼마나 사람이랑 친수가 사람이 등에 올라타고 그건 다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학대를 한 코끼리들이 이제 보통 그런 거고요. 야생에서 코끼리는요, 뭐 괜히 물 마시던 사자를 쫓아내고 악어를 꼬리 잡고 패대기를 친다든지 지나가는 물소를 이렇게 상어로 찔러 죽이거나 그래요. 포악합니까? 성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코끼리가요? 예.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는 포유동물이 하마거든요. 하마가 굉장히 포악해요. 네.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요. 하마는 왜 화가 많이 났을까요? 포악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육식동물로부터 몸을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예. 보통 저희가 이제 초식동물 하면은 순할 것이야라는 생각은 왜 하냐면은 우리가 키우는 가축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말, 소 얘네들은 근데 저희가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선택을 해서 교배를 해서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순한 거고요. 그래서 소야 뭐 이렇게 물론 가축화된 소도 잘못하면은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근데 물소는 함부로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얼마나 포악하냐면은 물소라든지 아프리카에 사는 초식동물들은요, 새끼 사자의 냄새를 맡거나 하면은 그 찾아서 사자를 죽인다 하더라고요. 왜요? 새끼 사자가 무슨 새끼 사자를 죽여야지 나중에 자기 사냥할. 제가 커서 나를 사냥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머리 좋아. 와. 그래서 그 사냥을 하다가 죽는 사자도 많아요. 물소한테. 물소한테도 죽고요. 하마한테도 죽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서 네. 풀만 먹으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다. 가끔 고기를 먹어줘야 되는데 너도 입장 바꿔놓고 풀만 평생 먹어봐라. 성격이 포악해지지. 관계 없겠죠? 아까 전에 그럼 박사님 보여주신 그 트리케라톱스? 그 많이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애잖아요. 만화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걔도 포악했습니까? 그 주인공으로 많이 나오는 공룡이잖아요. 저는 충분히 포악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트리케라톱스의 머리뼈를 보면은 다른 트리케라톱스랑 싸워서 생긴 뿌리 찍혀서 생긴 상처 자국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 심지어는 육식공룡 화석들도 보면은 초식공룡의 뿔에 맞아서 아니면은 뭐 척추가 구멍이 난다든지 뭐 이런 자국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연구한 가북공룡도 그 꼬리에 큰 뼈뭉치를 갖고 있거든요. 그걸로 아마 이렇게 휘둘러 가지고 육식공룡의 다리를 맞췄을 거로 지금 보는데 육식공룡 그 가북공룡이랑 같이 살았던 육식공룡들의 다리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종아리뼈가 이렇게 골절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일종의 쇠망치 같은데 맞아가지고 생긴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힘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친구를 한다면은 육식공룡이랑 친구를 하는 게 좀 더 저는 그게 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육식동물들이 초식동물보다 더 영리해요. 머리가 좋아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초식동물은 평소에 뭔가 문제를 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거 먹으면 되니까. 무리가 이동하고 같이 이동하고 육식동물 나타나면 도망치거나 싸우거나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육식동물은 달라요. 육식동물은 먹이가 언제쯤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대충 알아야 되고 전략을 세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뒤쫓더라도요. 이 보세요. 그냥 달아나는 입장이면은 자기 멋대로 달아나도 되는데 쫓아가는 입장에서는요. 얘 다음 행동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육식동물들이 영리한 거예요. 똑똑하고 저희가 키우는 동물 개, 고양이 다 육식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물소라든지 하마랑 친구 되는 사람보다는 아마 사자라든지 이런 동물이랑 좀 더 뭔가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을 걸요. 똑똑하니까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기를 먹어야 머리가 좋아져요. 그래서 트리케라톱스랑 친구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육식공룡이랑 하는 게 낫다. 하는 게 더 좀 더 육식공룡을 물론 이제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는지는 이제 뭐 상상에 맡겨야겠지만은 그게 좀 더 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초식공룡들이 더 그랬다. 야 이제 오늘 박사님 거의 동심 파괴자. 뭐 알고 있는 걸 다. 저도 이 얘기 듣고 갑자기 공룡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너무 없구나. 그런데 지금쯤은 이제 공룡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서점 가니까 전부 다 아이들 책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박진영 연구원님께서 책 쓰신 거예요? 공룡 열전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 좀. 이 책. 공룡 열전. 공룡 열전. 요거 박사님이 쓰신 책이랍니다. 2015년에 나왔고요. 조금 되긴 했는데요. 7년 전 공룡 이야기니까 많이 틀릴 겁니다.
이거는 어른들을 위해서 어른들을 위해서 썼는데요. 예.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초등학생들이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저자 그런 사인회 강연을 했었는데 네. 저는 처음에 어른들이 많이 왔길래 와 나름 좀 내가 잘 썼겠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강연을 들어오시다가 어른들이 다 나가시더라고요. 아 데려다주고 아이들만 네. 데려다주고. 네. 아. 그래서 어른용으로 그때 강연을 준비했었는데 예. 초등학교 4, 5학년 친구들만 남아가지고요. 2시간을 참고 그거를 다 듣고 나중에 이제 사인도 받고 해주고 근데 이제 이게 말하는 게 다릅니다. 이렇게 책을 잘 읽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가설을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는데 자기 생각은 다릅니다. 그렇게 얘기해 네. 초등학생이? 네. 야 진짜 전문가네. 제가 지지하는 가설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와 머리 좋네. 그런 걸 물어봐요? 아니 초등학생?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육식 초등학생이네. 머리 좋은. 똑똑하네. 왜 근데 초등학생들이 좋아할까요? 공룡책은 왜 어른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까? 그러니까는 어린이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좀 특이한 동물 이런 걸로 접하기 제일 좀 먼저 접하는 게 이제 공룡이다 보니까는 예. 그런 것 같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포켓몬스터라든지 뭐 이런 예. 로봇을 좋아하는 이유랑 저는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종류도 많고. 어린이들이 공룡 로봇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저도 어릴 때 변신하니까? 경험했는데요. 아니에요. 어릴 때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외계인이 쳐들어올지도 몰라. 우리는 힘을 모아서 지구를 지켜야 해. 그럼 지구를 지키려면 힘센 애가 있어야 로봇도 돼? 있어야 되고 공룡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상상도 하고 관심도 갖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 로봇 프라모델 조립하면서 그냥 장난감이 아니라 얘는 지구를 지켜주래? 지켜야 돼. 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걸로 어떻게 지구를 지키지 굉장히 걱정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네. 그 사실 그냥 주로 어린이들은 공룡을 좋아하는데 네. 어른들은 왜 공룡을 안 좋아할까라고 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또 바꿔 생각하면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공룡을 되게 좋아했는데 네. 어느 시기가 딱 되니까는 읽을 만한 책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 문제가 없어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다행히도 제가 그때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런 예. 외국에 있는 공룡 사이트 들어가서 공룡에 대한 자료를 이제 보고 이제 공부하고 네. 하면서 이제 그 관심을 이어갔는데 근데 다른 이제 공룡을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요즘 초등학교 6학년도 아니에요. 한 4학년쯤 되면은 이제 공룡에 대해서 다 안다. 나는 이제 공룡 졸업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일단 또 이게 책에 또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유아용으로만 딱 있고 예. 그 다음에 좀 더 뭔가 공룡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공룡의 종류만 보통 유아용 책은 나열돼 있는데 공룡을 통해 가지고 생태계라는 게 어떻게 그렇죠. 작동하는지 진화라는 게 어떤 것인지 자연사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게 그거예요. 초등학생 유아용 책들이 많이 있다면은 그 다음 그 연령대 친구들이 읽을 만한 공룡책 성인용 공룡책 성인 것도 있고요. 이번에 쓴 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말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용으로 일단은 읽다 보면 공룡 박사 주로 이제 강연을 나가면은 이제 주로 받는 그런 질문들 위주로 제가 보기엔 공룡 열전 이 책이 저희 성인용 교육 방송 언더스탠딩과 컨셉이 맞는데 일단은 2015년에 만든 이 책이 다 팔려야 이제 새 책 업데이트 좀 하실 거죠? 지금 새 책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으세요? 예. 그럼 여러분 이거 새 책 나오기 전까지 이거 좀 재고 좀 팔아 주십시오. 물론 이제 업데이트가 많이 안 돼 있기도 하겠으나 요거 이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 박사님 가져오셨는데 아내분한테 선물해준 책을 가져오셨어요. 본인도 없어가지고 집에 이렇게 살짝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내분한테 직접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참 훌륭한 남편이다. 이런 얘기 방송에서 좀 하지 마요 좀. 왜요? 집에서 본단 말이에요 이 방송. 네.
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통 그 어린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공룡이 어떻게 생겼는지 몸 크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이 책은 주로 이제 공룡을 연구를 하면서 그 공룡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걸 복원도의 변천사, 학자들 간 사이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소개를 하여튼 이 책을 읽으시면 박진영 박사님을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안 모셔도 될 만큼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제 그만해. 웬만하면 책 이렇게 열심히 안 파는데 너무 열심히 판다. 이거 빨리 좀 재고가 소진돼야 그래야 좀 업그레이드가 나올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넘었어 지금. 우리 갑자기 광고 타임이 돼버려가지고. 좀 사줘요 좀. 아니, 박사님 뭘 팔겠습니까? 공룡을. 그렇지. 걱정됩니다 진짜. 그렇지. 공룡 학자가 뭘 먹고 살겠어요. 그래요. 책 많이 사주십시오. 아니 진짜. 뭐 언더스탠딩이나 3프로 TV는 뭐 이것저것 팔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잠깐 하지 마시고 하지 말고 이거를 하세요. 공룡 열전. 아셨죠? 네. 공룡 열전. 네. 박진영의 공룡 열전입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하시죠.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